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는 연말을 맞아 지난 2024년 한 해 어떤 소식들이 지역사회를 걱정하게 하고 또 기대하게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2024년 한 해 일기 신도시에서는 선도지구 선정과 경쟁 소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가장 먼저 재건축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선도지구 선정 경쟁에 치열했는데요. 사업성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뒤섞였던 일기 신도시 정비 계획을 돌아봅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별정비구역 물량의 10%에서 15%를 선도지구로 선정하는데 주민 동의율과 세대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와 세대수 등을 따져 평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는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해 이후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 이르면 2027년 이후 착공이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특별법을 통해서 그런 사전 절차를 대폭 단축시켰기 때문에 27년에 첫 번째 착공이 이루어지면 물리적인 건축 공사를 3년 내에 마무리해서 30년에는 입주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선도지구 공모 접수 마감이 9월로 정해지자 다급해진 일기 신도시 주민들은 주민 동의서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선도지구 평가 중 주민 동의율 배점이 가장 컸기 때문에 경쟁 단지들은 각종 아이디어를 쏟아내며 공모 접수 막바지까지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같은 기간 부동산 시장에선 외지인들이 선도지구 예상적 아파트를 눈독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한 유력 후보 단지 쪽을 정확하게 찝어서 이쪽에 갭 투자를 하고 싶다. 전세 끼고 조금 저렴한 유력 후보군이 될 수 있는 그 지역의 상가를 대지 지분을 물어가면서 투자를. 선도지구 경쟁 한편에는 재건축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컸습니다. 일개 신도시 기준 용적률과 공공기여율이 재건축 사업성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1, 2억 정도라면 보통의 조합원들이 감당해 나갈 수 있겠지만 그 금액이 넘게 되면 아무리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빨리 간다 할지라도 상당히 사업이 중간중간 끊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추진이 좀 더디거나 정부와 지자체는 예정대로 공모를 거쳐 지난 11월 일기 신도시 13개 구역 3만 6천 호를 선도지구로 선정했습니다. 선도지구가 된 단지들은 환호했고 탈락한 단지들은 재건축이 더 늦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선도지구 경쟁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선도지구 추가 공모 없이 주민 제한 방식으로 순차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동의로 통합 재건축 사업 준비가 되면 정비 물량 범위 안에서 먼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이 끝났지만 이주 대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들을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있지만 아직 지역 주민 반발 등 불확실성만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주 대책의 불확실성은 사업 지원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2025년 일기 신도시 정비가 제속도를 낼 수 있을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상승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올해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 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결국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에 혼선을 줬다며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혼란을 겪은 올해 부동산 시장을 돌아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올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 완화와 강화가 공존하며 혼란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DSR 규제 완화와 함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등장하며 집값을 자극하자 정부는 스트레스 DSR 시행에 나섰습니다.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됩니다. 특히 스트레스 DSR 제도는 향후 금리 인상폭까지 가상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1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이어 지난 9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이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2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스트레스 DSR 규제가 확대되면서 가상금리로 인해 상환 부담은 커지고 대출 한도는 축소됐습니다. 신용대출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메꿀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담보대출을 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가계대출의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제 실수요자들은 고금리를 사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사이에 수요자들은 정부의 특례 대출로 몰렸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1월 29일 1%대 고정금리로 전세와 매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된 겁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 대출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다 보니 시행 6개월 만에 7조 원이 넘는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특례 대출로 인해 대출 대상에 해당하는 9억 원 이하 주택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DSR 2단계 시행을 앞둔 지난 8월 말 국내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달 대비 8조 9,115억 원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내놓은 대출 정책에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올해 부동산 시장도 요동쳤습니다. 연초 92.74로 시작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하락세를 이어가다 5월부터 반등을 시작해 지난 10월에는 94.68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은 DSR 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점차 늘어나 지난 7월 한 달 동안 3만 가구가 거래됐는데 이후 매수 심리가 꺾이면서 지난 10월에는 17,000여 가구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최근에는 내년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경기 불안이 겹치면서 주택 매매량이 줄고 집값 하락세가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말에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한동안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올해 7월은 기초의회 후반기 의정 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였죠. 그에 맞춰 각 의회에는 남은 2년을 이끌 원구성에 나섰는데요. 양주시의회와 김포시의회는 반년 가까이 감투 싸움을 벌이며 민생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지난 6월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해 열린 양주시의회 본회의는 5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양주시 의원은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여야 동수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나오지 않은 건 국민의힘이 2년 전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됐습니다. 전반기 원구성 당시 전반기 의장은 국민의힘이, 후반기 의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합의했는데 국민의힘이 이를 어기고 후반기 의장 후보를 낸 겁니다. 이후 양당의 입장차는 수개월 동안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며 규칙대로 투표로 뽑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합의를 지키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회의 규칙에 규칙이 있잖아요. 그 법대로 하면 되는 거지. 들어와서 법대로. 협상 안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후반기는 당연히 민주당이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의회 기능 마비로 추경 예산과 조례 심의 등은 기약 없이 미뤄졌고 민생 사업에 차질이 잇따랐습니다.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는 산후도우미 업체들은 당시 2억 원 넘게 돈을 받지 못했고 장기 요양급여도 한 달 넘게 연체됐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대출 통장이라든지 대출 그리고 이제 주변 지인분들한테 돈 좀 빌려가지고 지급하고 있어요. 7대7 여야 동수인 김포시의회도 상황은 마찬가지. 양당이 원구성과 관련해 전반기에 한 합의가 불발되면서 의회 파행이 시작됐습니다. 김포에서도 추경안은 물론 각종 조례 심사가 지연됐고 각종 사업비가 제때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위기가구 대상자가 병원을 이용하면 시가 병원에 대신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 10월 말 기준 3억 8천만 원이 연체됐습니다. 파행 석 달째던 지난 10월, 국민의힘 김종혁 의원이 후반기 의장에 민주당 배강민 의원이 부의장에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상임위 구성 갈등으로 바로 정상화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2달 가까이 파행이 더 지속됐고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 준예산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시민단체는 1인 시위를 이어가는가 하면 주민소환제 검토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지금 5개월째 세비를 공짜로 받고 정말 해도 너무한다. 국회가 만약에 5개월째 이렇게 마비가 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데. 두 의회의 파행은 갈등이 불거진 지 반년이 다 되어서야 일단락됐습니다. 양주시의회는 극적 합의로 후반기 의장의 국민의힘 윤창철 의원을, 부의장의 민주당 최수연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김포시의회는 전체 상임위원장 3석 중 민주당의 2석, 국민의힘의 1석을 배분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내년도 본예산 등 안건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반년 동안 식물의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던 두 의회. 앞으로 남은 1년 반 동안 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올 한 해 경기 북부 지역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바로 공공의료원 유치 경쟁이었습니다. 결국 공공의료원 건립지는 양주시로 결정됐는데요. 공공의료원 유치를 열망해온 동두천시는 강한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주시와 동두천시 등 7개 지자체가 열망했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결국 경기도의 선택은 양주시와 남양주시였습니다.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남양주시와 양주시로 확정합니다. 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에 엄정하고 투명한 심사와 의견을 반영하여 후보지를 복수로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2군데를 같이 선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신설되는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4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으로 의료와 함께 돌봄 시스템도 갖출 예정입니다. 공공의료원 유치를 희망해온 양주시와 양주지역사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단지 병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 여러분의 그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주고 그리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는 그런 새로운 전환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시민 누구나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면 공공의료원 유치를 수건으로 꼽아온 동두천 시민사회는 커다란 좌절을 맛봤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동두천시. 동두천시와 지역사회는 이미 건립돼 있는 재생병원을 공공의료원으로 활용해 줄 것을 경기도에 공식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재생병원이 병원으로서 건물이 건축돼 있고 도민의 혈세 2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동연 지사의 임기 내 개원이 가능한 동천 유치가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경기도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 이에 분노한 동두천 시민들은 경기도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11만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 높았는데도 심사에서 배제돼 좌절감은 더욱 컸습니다. 인구 9만도 안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열흘 만에 11만 명 설명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모집한 요강이나 이런 게 100% 엉망진창 잘못됐다. 그래서 혹시 어떤 것을 한 군데 염두에 두고 짬점이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동두천시와 지역사회는 경기 북부에 지역 의대를 신설해 의료 환경의 틀을 조성해야 한다고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경기 북부 도민들의 의료 환경 개선을 향한 열망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